안녕하십니까. 2024년 2회 CBT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첫날 시험을 좀 보고 느낀 점하고 전체적인 문제 출제 경향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1회 시험하고 뭐 거의 유사한 형태고요. 뭐 기출 문제하고 응용 문제, 그다음에 신규 문제 비율은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규 문제 비율이 한 3문제에서 4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그래도 1회 때보다는 이런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거 외에 거의 동일하게 냈던 문제 비율이 조금 다소 높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높다, 동일하게 냈다는 이런 개념. 그리고 이 계산 문제들을 1회 때는 이렇게 많이 출제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계산 문제를 한 문제에서 많게는 2문제까지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계속 비슷하게 유형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 시험은 어쨌든 150분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신규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아는 문제에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1교시, 2교시, 3, 4, 5교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CBT 시험은 1교시를 보고 이런 저장을 해놓거든요.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2교시를 보고 우리 저장을 해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50%, 자 30%, 20%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시험을 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빠르게 내가 아는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건 좀 남겨놨다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또 모르는 문제도 남겨놨다가 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게 이제 왜 좋냐면 이 4교시에 나온 문제를 잘 읽어보면 앞교시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어떤 그 개념이 설 수가 있거든요. 풀다 보면. 그러니까 꼭 한 번에 전체를 다 푸지 마시고 50%, 30%, 20% 정도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푸시는 거를 꼭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험이 15일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2000년에서 한 2023년 한 4개년 정도를 어쨌든 전체를 다 풀어보기는 좀 시간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 이 5과목 중에 내가 좀 취약한 과목들 있죠. 취약한 과목을 위주로 해서 요 기출 문제들을 좀 반복적으로 좀 많이 풀어보세요. 2000년에서 2023년 그 이전 문제들은 너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2000년에서 2024년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내가 취약한 부분을 좀 풀어본다. 이런 개념으로 좀 가지고 계시고요. 어쨌든 그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정보 전송 일반하고 정보 시스템 운영의 어떤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 컴퓨터 일반이 13개, 법규가 7문제, 좀 1회차 때는 10문제, 10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 일반을 조금 더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뭐 난이도가 확 높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대신 컴퓨터 일반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관점을 좀 가지시고, 만약에 여기가 조금 내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일반 쪽을 조금 더 왜냐면 배점이 높으니까 좀 더 좀 집중해서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우리가 한번 신규 문제는 아니고 좀 난해했던 문제들, 이런 문제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 요런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잖아요. 그죠? 2분의 1 어떤 데이터 확률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일 때 뭐 전속률이 얼마냐, 또 확률이 얼마냐, 이런 유사한 문제들. 그래서 요런 거는 뭐 2분의 1에 로그 2의 2, 그죠? 플러스 4분의 1에 로그 2의 4.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죠. 그리고
요것도 4분의 1의 로그 2의 4. 요건 뭐야? 8분의 1의 로그 2의 3이 되는 거죠. 로그 2의 2는 1이고 2의 2는 2니까 2의 4는 2니까 요걸 다 더하면 자,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문제도 이번에 출제가 됐으니까 어쨌든 뭐 매일매일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 좀 잘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크하우젠 발진 조건, 그죠? 이 A가 증폭도고 베타가 괴한비죠. 괴한비. 그래서 A 베타가 1일 때 그 안정적으로 발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바크하우젠 발진 조건이니까.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A가 100이고요. A가 100이고 베타가 0.1이니까 괴한비가 0.01이라면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자,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폭도하고 괴한비를 숫자로 주고 하는 형태, 이런 형태들도 약간 응용한 거니까 이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다음에 밴드 리젝션 필터. 자, 우리가 밴드 리젝션 필터는 뭐예요? 주파수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역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를 밴드 리젝션 필터라고 하죠. 그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는 내가 원하는 대역을 통과시키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역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를 밴드 리젝션 필터라고 한다. 이 개념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OFDM, 그죠? OFDM. 그다음에 SC, FDMA, 그다음에 미모, 그죠? 미모도 멀티 유저 미모, 뭐 싱글 유저 미모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노마 이런 개념들이 이번에 좀 다수 좀 포지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OFDM은 하고 SCFDM은 뭐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가 여기 단말이고 이렇게 기지국이 있다면 기지국이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다운링크는 요 OFDM이고, 그죠? 업링크는 여기 SCFDMA였잖아요, 그죠? SCFDMA. 왜냐면 이 SCFDMA가 PA8이 좋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업링크는 SCFDMA, 다운링크는 OFDMA. 이제 이런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미모, 그죠? 안테나를 여러 개를 써서 뭐예요? 수신 그 어떤 수신에 대한 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잡음을 이렇게 뭐 골라낼 수도 있고요. 잡음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중화를 통해서 공간 다중화를 통해서 속도도 향상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건 잘 아실 텐데 아마 노마라는 개념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노마. 그래서 OFDM하고 노마는 이제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노마는 그러니까 요 개념이에요. 요거 2대 이상의 단말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는 겁니다. 동시에 보내서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노마예요. 노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 셀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증폭이라면 여기가 이제 크기라면 신호를 이렇게 A라고 하는 데이터와 B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동시에 보내요. 근데 B는 전력이 세고 A는 전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 단말기가 A하고 B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 노마입니다. 노마. 그래서 노마는 2대 이상의 단말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서 효율을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이동 단말의 수신성 향상이나 어쨌든 셀 입장에서는 뭐예요? 단말을 다수 개의 단말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 개념도 좀 잘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뭐 요 세 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정연파 교류를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정연파라고 하죠. 정연파. 그래서 정연파 교류 신호일 때 어떤 위상이라든가 주파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크기, 이제 전류라면 이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이런 정연파 교류의 어떤 그 신호를 우리가 수식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위상이나 주파수나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정연파 교류를 판단한다. 자, 이런 개념도 좀 잘
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보통신 기기인데요. 기기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문제 중에 이런 겁니다. 2.4GB를 100Mbps한테 100Mbps 속도로 다운로드 하는데 에러율이 10%다. 자, 이런 거 뭐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가바이트이기 때문에 비트로 일단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100Mbps로 나눠주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비트니까 당연히 비트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192초가 나오죠. 192초. 이 문제에서는. 근데 에러율이 10%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에러율이 10%란 얘기는 그만큼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 시간에서 약 한 10%, 192에서 10% 정도를 더해주면 만약에 20%라 그러면은 곱하기 0.2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니까 19.2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약 한 211초 정도.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분으로 나누면은 뭐 60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래서 3.5분 정도 걸린다. 자, 이런 문제 기출에서 많이 있었는데 요런 것도 이제 숫자를 이제 변형해서 이제 이번에 출제가 됐으니까 이 개념을 좀 잘 잡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디지털 TV. 우리나라가 국내 같은 경우 디지털 TV는 뭐예요? ATS 1.0,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DVB-T,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ISDB 같은 게 디지털 TV 표준이죠. 자, 그다음에 디지털 TV 표준 같은 경우는 뭐 리드 솔로몬 코드, 컨볼루션, 그다음에 인터리빙, 트렐리스 코드 이런 채널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채널 코딩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데이터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표준과 개념을 좀 잘 잡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MPLS, 우리가 이제 그 정보통신 장비 중에 요즘 많이 쓰는 장비 중에 하나가 MPLS죠. 그래서 멀티플 라벨, 멀티 플랫폼 라벨 스위칭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이제 L3 그러니까 2.5계층 정도에 해당하는 장비인데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백본망 등에서 대량의 트래픽을 자, 고속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제 MPLS가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라우터라고 하는 이런 장비들이 이제 3계층 장비들이 있는데 이렇게 패킷이 들어오면 라우터는 뭐예요? 패킷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IP 정보를 보고 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가장 최적의 이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해서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게 이 라우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전체적인 그 처리 시간이 느려지니까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MPLS라고 하는 옵션을 달아서 요 앞에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가는 거죠. 뭐 레이블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라벨을 붙여서 요 앞에 있는 요게 뭐예요? 라벨 엣지 라우터고 요서 중간에 있는 게 라벨 스위치 라우터, 그다음에 종단에 있는 것도 라벨 엣지 라우터.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백본망에서 고속 처리, 그죠? 데이터를 트래픽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IP를 읽지 않아도 라벨만 보고 요 앞에 붙은 라벨만 보고 전송을 하니까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 당연히 데이터 포워딩도 굉장히 단순하다. 왜냐하면 이 라벨, 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이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포워딩이 굉장히 단순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복수 프로토콜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별도의 라벨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도 좀 잘 알고 계세요. 이런 문제들을 용어를 조금씩 보기를 바꿔놓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 기준에서 자, 이런 거 도어락이 뭐예요? 우리 출입문에 있는 도어락은 그죠? 세대 내에 있는 월패드 있죠. 화면 세대 단말기라고 하는 거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시켜야 한다. 이런 기술 기준이 있죠. 그래서 도어락은 월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시켜야 한다. 요거 유선 또는 무선 도어락은 월패드와
요것 좀 잘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용어 중에 스마트 미디어 기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기기. 그래서 스마트 기기, 미디어 기기 용어는 자,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에서 측정 기록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신체 운동 정보,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착용형 스마트 기기와 사물 인터넷을 결합되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 여기가 가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용형 스마트 기기와 요 사물 인터넷을 결합.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여기 가로로 해서 이제 보기에서 찾는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 어쨌든 이 문제가 뭐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요 용어는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와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요 용어들, 요런 것들, 이것도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하고 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정보통신 네트워크 같은 경우, 자, 전화회선이 20회선인데 5얼랑일 때 회선율. 자, 이런 문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숫자를 바꿔서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0회선에서 이 얼랑이라는 게 뭐예요? 한 회선이 전체적으로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이걸 1얼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회선을 5얼랑이라고 하면 20회선을 이제 5회선, 회선이 쓰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25% 정도가 되는 거죠. 25%. 그래서 요거를 숫자를 바꾸면 좀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가상화라는 개념. 네트워크 가상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여러 개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L2라든가 L3라든가 이런 그래서 L3의 묶음, L2의 묶음 이런 여러 개의 장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를 논리적인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컨트롤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 L2나 L3 같은 이런 장비들을 논리적으로 어떤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SDN이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이런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죠. 통합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한다. 이 개념도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설 IP 10번 대역, 17216 대역, 192168 요 대역, 1921680 요 대역이 사설 IP죠. 그래서 공인 IP가 아닌 누구나 쓸 수 있는 IP 대역 사설 IP. 그다음에 다이나믹 VLAN, 그래서 버추얼랜 같은 경우는 몇 개층에서 하는 거예요? 2개층에서 하는 거죠. VLAN 같은 경우는 몇 개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지금 하는 개념이니까 이제 VLAN, 랜을 가상으로 이렇게 쪼개는 걸 VLA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포트 기반으로도 할 수 있고 맥 기반, 뭐 어플리케이션 기반, 뭐 여러 가지 IP 기반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는 이런 몇 개층 데이터 링크 2개층 기반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 VPN에서 터널링, IPsek이나 L2TP나 PPTP 이런 개념 아주 중요하니까 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터널링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A하고 그죠? 여기 A하고 B가 이 공공에서 사용하는 망을 이렇게 터널링하면 이 제3자가 이 데이터를 읽어볼 수 없도록 하는 거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IPsec 같은 경우는 3계층 터널링, L2TP나 PPTP는 2계층 터널링 프로토콜이었죠. 자, 요 개념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보안에서는요, 이 기밀성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무결성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인증에 대한 개념. 왜냐면 이게 보안의 3요소잖아요. 그죠? 기밀성은 뭐예요? 데이터를 열어도 만약에 데이터를 탈취가 돼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게 기밀성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 무결성은 뭐예요? 무결성은 말 그대로 A하고 B가 데이터가 중간에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보해 주는 게 이제 무결성이고, 인증은 뭔가 인증. 그러니까 A와 B 이 어떤 이런 아이디하고 이 아이디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인증이죠. 자, 이 세 가지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뭐 우리가 많이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개념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정보 시스템 운용.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좀 하셨거나 실무에 계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은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4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UPS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용량이 얼마고 그거를 역률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여유율로 곱하면 이게 총 UPS 용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서버가 몇 대 몇 대 몇 대고 몇 킬로와트 몇 와트를 쓰는다. 그럼 그걸 전체를 다 도하면 되겠죠. 거기에 역률로 나눠서 이거 어쨌든 여유율을 가져야 되니까 여유율이 1.6이면 1.6으로 곱해주면 총 UPS 용량 그래서 4,400 예를 들면 요 수식이라면 4,300 볼트 암페어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4.3 킬로볼트 암페어 뭐 같은 얘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잘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ISMS-P니까 P는 뭐예요? 개인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죠. ISMS는 그냥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P가 붙으면 개인정보에 대한 그 관리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총 5개 분야가 있는데 요 숫자를 이제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 체계 수립 분야는 4개 분야에서 16개의 심사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 대책 요구 사항은 12개 분야에 64개의 인증 심사 항목, 그다음에 처리 단계별 요구 사항은 5개 분야에 21개 인증 심사 항목이 있다. 이런 건 뭐 우리가 외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보기 전에 뭐 눈에 좀 잘 익혀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 데몬 중에 그 BD 플러시하고 KU P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D 플러시나 KU K 업데이트는 어떤 데몬이냐면 시스템 버퍼에 쌓여 있는 내용을 디스크로 다시 기록하는 데몬을 우리가 BD 플러시 그다음에 K 업데이트 데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스템 버퍼에 있는 내용을 디스크로 기록하는 데몬이다. 이게 데몬이 그냥 우리가 리눅스에서 데몬을 어떤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몬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HTTP 그죠? 우리가 웹 서비스 할 때 다양한 에러가 있는데 400번 에러. 그래서 400번은 내가 서버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서버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URL 같은 경우를 잘못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 넣었으니까 서버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400번 에러를 주죠. 그다음에 404번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문서를 서버가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런 내용을 찾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문서를 못 찾았다. 그러면 404번 에러입니다. 404번 에러. 자, 이것도 좀 하나 좀 잘 눈여겨 좀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동기, 교환국과 집중국, 중앙국의 동기를 맞추는 것 중에 뭐 그 직접 동기, 간접 동기 여러 동기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강력하고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만 가장 좀 높은 동기 그 동기 맞추는데 가장 좀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좋다. 그러니까 신뢰성이나 안정도나 융통성이 매우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선지정 대체 동기 방식입니다. 선지정 대체 동기. 그래서 1차 동기 링이 고장이 나면 우회 링크로 자동 복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선지정 대체 동기 방식. 자, 그래서 이 5개 정도 꼭 좀 정리를 하고 가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컴퓨터 1번하고 법규인데 어쨌든 컴퓨터 1번하고 법규는 컴퓨터 1번이 13문제, 법규가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5문제 정도 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트 단위 주소 지정 시 MAR과 MDR의 크기가 32비트이고, 자, 512메가바이트 데이터 메모리일 때 칩의 개수는, 자, 요게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CPU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내부에는 ALU라고 하는 연산 장치가 있고, 이런 레지스터들이 있고, 그죠? 여기에 컨트롤 유닛, 그래서 모든 통제를 하는 이 컨트롤 제어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메모리가 하나, 메모리를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메모리 여기다 그려볼게요. 우리가 메모리가 여기에 있으면 요 CPU 내에서 MAR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받는 DR이라는 게 있습니다. DR. 그래서 MAR은 말 그대로 메모리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 그다음에 MDR은 말 그대로 데이터.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레지스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 두 개가 32비트 주소 체계로 되어 있고, 이 메모리가 512 메가바이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왔다 갔다 하는 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그 기출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기출문제에서 아마 많이 여러 번 아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메가바이트에 자 512니까 그래서 MAR과 MDR이 그러니까 2메가죠. 그래서 32메가는 뭐예요? 2에 32비트죠. 그죠? 2에 32비트. 근데 여기 바이트 단위 주소 지정이라고 했으니까 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2에 3, 8비트가 되는 거죠. 이게 8비트. 8비트죠. 그럼 요걸 두 개를 하면 자, 2에 35승이 되겠죠. 2에 35승. 근데 이거를 512메가바이트.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512메가바이트는 2에 29승입니다. 2에 29승. 그러면 요거를 2에 29승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에 6승이 되는 거죠. 2에 6승이니까 칩의 개수가 64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숫자를 조금 바꾸면 아마 뭐 거의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64개라는 칩의 개수를 좀 잘 좀 눈여겨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버스의 클럭 주파수가 20나노세크니까 50메가헤르츠요. 클럭 주파수가 자 50메가헤르츠, 20나노세크인데 데이터 버스는 32비트, 자 4메가바이트라는 겁니다. 4메가바이트. 이럴 때 버스 대역폭이 얼마냐? 그래서 클럭 주파수, 클럭은 20나노세크, 그다음에 데이터 버스는 4메가바이트씩 보내는 거니까 이때 버스의 대역폭은 어떻게 하면 돼요? 4바이트,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버스 폭이 32비트니까 4바이트잖아요. 그죠? 4바이트를 클럭 주파수로 나눠주면 이게 어떤 버스의 데이터 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메가바이트가 나오겠죠. 200메가바이트. 자, 4를 요게 20나노세크니까요. 자, 50메가헤르츠는 20나노세크니까 뭐 50메가분의 1 하면 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200메가바이트라는 거. 요 개념도 좀 하나 좀 잘 정리를 좀 해 놓고 하고 가세요. 자, 그다음에 선점 스케줄링. 그러니까 CPU가 하는 스케줄링 중에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그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 스케줄링 방법 중에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선점 스케줄링에서 기존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강제 중단시키고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게 선점 스케줄링이다라는 거. 자, 이것도 좀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요 취급자는 망분리가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 취급자의 어떤 컴퓨터는 아니면 운영 단말은 망분리가 의무인데, 그러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원 가입 등 개인정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 이 사람이 개인정보 취급자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PC는 망분리가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수집, 보관, 처리,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 사람도 개인정보 취급자입니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의 단말, PC는 망분리를 의무화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의를 좀 잘 정리를 좀 하세요. 자, 업무상 수집, 보관, 처리,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 업무 수행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입니다. 자,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중에 공사의 종류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통신 설비, 그죠? 정보망 설비, 그다음에 방송 설비, 기타 설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공사의 종류 중에 정보 설비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보 제어, 정보망,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통신 요거를 우리가 정보설비 공사라고 하죠. 이런 설비들을 정보설비.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 설비 정보통신 공사 같은 경우 정보통신 설비 중에는 뭐 정보 전송 설비, 교환 설비 이런 게 정보통신 설비였죠. 그다음에 방송 설비는 뭐예요? 방송국에 설치하는 뭐 이런 설비들이 방송 설비였죠. 그래서 정보통신 공사의 종류는 뭐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잘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인 뭐 100문제를 다 어쨌든 풀어볼 수는 좀 없지만 그래도 그 100문제 중에 우리가 좀 기출문제에서 좀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그 이번에는 그 문제풀이가 뭐라 해야 되나 풀이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는 나왔다. 그래서 숫자를 조금씩 변형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좀 보강을 해서 자,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뒤에 시험 보실 분들은 요 문제들을 좀 요 강의를 좀 몇 번 좀 보시면서 기출 문제 요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취약한 과목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기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좀 한 번 더 좀 읽어보시고 아니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강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보시고 가시는 것을 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필기 시험은 전체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잖아요. 그죠? 첫 걸음, 첫 단추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셔야 우리가 실기 시험까지 잘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60점 이상을 잘 빨리 빨리 확인을 하셔서 실기는 좀 더 어려우니까요. 실기를 잘 빠르게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리뷰를 좀 마치고요. 잘 준비하셔서 꼭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